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제2부 무아윤회의 5번째 강의로서 내용은 신비체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신비체험은 제가 부제로서 우물안 개구리는 바다 얘기를 믿지 않을 것이다. 바다 얘기라면 개구리는 그 신비한 현상은 비과학자라고 말할 것 같은데 그런 현상이 정말 있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제4강에서 춤의 예술성을 근육의 운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두뇌 신경을 관찰한다고 해서 우리는 감각질과 의식의 본질을 알 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5강의 주제는 신비체험을 통해 우리 마음이 작용하는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과학적으로 검토해 보는 겁니다. 여기서 신비체험에 관해 살펴보는 것은 단순한 흥미를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어디까지 작용할 수 있는지 알고자 하는 겁니다. 미리 말씀드린다면 여기서 내용은 신비체험이긴 한데 전부 과학적으로 확인된 내용들입니다. 즉 마음이 작용하는 영역을 알기 위해서인 것이고 이 목적을 위해 현대 심리학이 말하는 의식과 무의식의 작용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 우리는 이미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마음의 영역이 있고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마음의 영역이 있어서 그것을 무의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무의식은 우리가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의식하지 못하지만 우리 감정이나 생각과 말과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심리학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빙산에 비유하죠. 옆에 그림을 보듯이 바다 밑에 잠긴 부분은 90%쯤 되고 앞으로 나온 부분은 1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을 빙산 가운데 바다 위로 떠오른 부분에 비유하고 바다 밑에 잠긴 부분을 무의식이라고 비유하는데 실제로는 이 빙산에 잠긴 부분보다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활동이 훨씬 더 아마 클 겁니다. 무의식의 영역이 비록 크다고 하더라도 현대 과학은 그것이 물질 영역에까지 그 작용의 범위를 넓힐 수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다시 말해 우리의 마음이 물질에 어떤 힘을 미친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리고 죽음과 더불어 그 작용은 끝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식도 그 작용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고 봐요. 우리의 의식은 우리 수의근에는 그 작용을 미칠 수 있지만 불수의근에는 작용을 미칠 수 없어요. 다시 말해 우리 심장 박동을 내가 의식적으로 조절 못하는 거죠. 내가 소화작용을 내가 의식으로 조절하지 못하는 거죠. 그게 우리 의식이 한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꾸는 꿈 역시 무의식이 활동한 영역이지 의식이 활동한 영역이 아니라고 보죠. 꿈은 꿈속에서는 무의식이 활동하기 때문에 별의별 게 다 일어나죠. 여러분이 공중을 날아다닐 수도 있고 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꿈속에 일어납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일어나죠. 그건 무의식 활동 영역이기 때문에 밑에 표는 여러분이 참고해서 보시도록 하고요. 제가 설명을 따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현대 심리학과는 달리 칼 융은 죽음도 마음의 영역에 속한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왼쪽 그림을 보면은 그 빨간 줄 밑에는 집단 무의식이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우리 보통 사람들 칼 융의 심리학이 아닌 다른 심리학에서는 이런 걸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이 집단 무의식이라는 것은 불교 아래식처럼 우리 모두가 가지고 공통된 마음의 영역입니다. 신비체험이란 파란색은 무의식 얘기고 거기에 연두색이 소위 우리가 바깥 세계로서 의식의 영역을 말하는 건데 그 신비체험이란 바깥 세계 아래쪽 푸른색 부분을 경험하고 그것을 하나의 체험으로 기억하거나 의식의 힘이 그림 아래쪽 부분에서 작용하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임사체험도 결국 푸른색 부분을 경험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신비체험은 뭐냐면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마음의 힘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세계를 넘어선 어떤 영역에까지 이르는 것을 경험한다면 이것을 신비체험이라고 할 겁니다. 영어 사전에서는 이 신비체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애매하거나 모호하거나 혼란스러운 생각 또는 믿음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고 두 번째는 또 뭐라 그러냐면은 명상을 통해 영적 진리를 직관하는 지혜를 얻을 가능성을 주장하는 교리다. 웹스터 영어 사전에 나온 건데요. 거기서 설명을 1, 2, 3을 하는데 1번과 3번은 이렇게 애매하거나 모호하거나 혼란스러운 생각 또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신비체험이라는 것은 굉장히 믿을 수 없는 어떤 환각 같은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1과 3은
바로 주류학계의 생각을 나타내는 것이고, 2는 명상가 내지는 4, 5세계의 존재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우리의 마음이 어느 쪽의 생각이 더 설득력인지 생각해 보고 인사청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티베트 승려의 수행과 자각몽이라는 내용을 설명하겠는데, 영화 인셉션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나무의 꿈속에 들어가서 생각을 훔치기도 하고 꿈을 바꿔놓기도 한다는 내용으로서 공상과학 영화입니다. 영화서 얘기는 그저 공상에 불과한 건가. 근데 영화 이야기와 꼭 같지는 않지만 티베트의 수행성들은 인셉션과 비슷한 내용의 수행법을 익힙니다. 이들 수행성 중에 타락하여 흑마술을 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면, 옛날 그 티베트 얘기를 보면 그런 흑마술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실제로 영화 인셉션에 나오는 것과 거의 같은 일을 저지를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총망받는 분자 생물학자였다가 티베트 승려가 된 마티유 리카르가 출가 후 20년이 지난 후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와 대화를 나눠서 불교가 뭔지, 철학이 뭔지, 인생이 뭔지를 얘기합니다. 주로 아버지는 불교에 대해서 물으면은 마티유 리카르가 불교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묻습니다. 불교에서는 꿈을 어떻게 생각하지? 하고 묻자 마티유 리카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꿈과 관련된 명생 수행이 단계별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꿈에 빠져 있는 순간에 자신이 꿈꾼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위한 훈련을 합니다. 다시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보통 사람들은 잘 그런 꿈을 안 꾸는데, 이 티베트 승려들은 자기가 꿈을 꿀 때, 내가 꿈을 꾸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 마치 내가 깨어서 무엇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아는 것처럼 꿈 속에서도 깨어서 꿈을 꾸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의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다음 단계는 그 꿈을 내 뜻대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내가 마치 동쪽으로 갈까 서쪽으로 갈까 하다가 내 선택에 의해서 가듯이 꿈을 내가 선택해서 꾸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 훈련의 절정은 꿈을 꾸지 않는 겁니다. 이게 승려와 철학자라는 책 304페이지에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흥미 있으면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런 걸 자각몽이라 그러는데 영어로 루시드 드림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불교에서 루시드 드림은 낯선 개념이 아닙니다. 마음 챙김 수행을 하는 설법을 하는 부처님의 설법에도 나옵니다. 비구들이요. 비구는 어떻게 알아차리는가? 나아갈 때도, 물러날 때도, 마실 때도, 씹을 때도, 맛볼 때도, 그 다음에 가고 앉고 잠자고 깨고 말하고 침묵할 때도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행한다. 마음 챙김은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그냥 딱 보고만 있는 거니까 잠잘 때는 내가 자고 있는구나 하고 안다는 뜻입니다. 그런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이 설법을 바탕으로 티베트 승려들은 자신의 마음 다스리는 수행법으로 1000년 전부터 수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야만 할 것이, 꿈은 무의식이 100% 활동하는 무의식 영역이니까 그 무의식의 지배를 받지 않는 게 바로 불교 수행이거든요. 탐진체에서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교 입장에서 볼 때 아리아식이 남아있어서는, 그 현대식 용어로 말할 때 무의식인데 남아있어서는 인격의 완성을 이룰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수행을 위해 꿈을 다스리는 법을 수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꿈을 통제할 수 있다는 이 능력을 서양과학은 오랫동안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지금부터 대략 30년 전쯤, 그러니까 1970년 중반쯤에 스탠퍼드 대학의 스티븐 라버지 박사가 이끄는 수면 연구자들이 우리가 의식적으로 꿈을 꾸면서 꿈의 내용을 자기 의도로 만들어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방법까지도 이 사람들이 개발했는데, 다시 말해서 의식이 무의식의 영역까지도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밝힌 건 거죠. 그 다음에 이 그림을 본다면 연두색의 바깥 세계에서 활동하는 의식이 푸른색을 칠한 무의식 영역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을 제가 여기다가 소개했으니까 루시드 드림을 흥미 있는 사람은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은 의식이 무의식 영역까지 침투해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다는 걸 보였으니까 그것이 우리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신비체험 맞죠? 이번에는 알렉산더 데이비드 닐의 신비체험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알렉산드라 그 데이비드 닐은 불란서 여자로서 아주 젊었을 때부터 티베트에 가서 여러 가지 신비 체험을 하고 와서 그 책을 썼습니다. 티베트 승려들이 수행하는 요가를 뚱마라 그러는데 아주 신기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다음 텔레파시, 공중부양 등을 자기가 보고 듣고 자신이 체험했다고 해서 라사로 가는 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라사로 가는 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뚱모술의 대가들이 겨울의 혹한이 무섭도록 몰아쳐 으르렁거리는데도 밤마다 완전히 벗은 채로 눈 위에 앉아 부동자스러운 명상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았다. 한겨울인데도 젊은이들은 호수나 강가로 나가 옷을 전부 벗고 맨살 위에 얼음물에 적신 모포를 올리고 그대로 말렸다. 모포가 마르면 곧 다른 모포를 올렸다. 물에 담갔다가 꺼내자마자 얼어서 빳빳해진 모포는 레키앙 후보의 어깨 위에서 마치 지글거리는 프라이팬에 올려놓은 것처럼 김이 났다. 이런 걸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티베트의 그 추운 겨울에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나 역시도 겨울철 동안 5달 동안 3,900m의 고도에서 면으로 된 얇은 초심자용 옷을 걸치고 훈련했다. 이거 말고도 이 라사로 가는 길에는 여러 가지 신비체험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버드 대학교의 심장내과 의사였던 허버트 벤슨은 이 알렉산더 데이비드 닐이 여행기 읽고 너무너무 감명을 받았어요. 그런 젊은 학자로서 사이비 과학으로 낙인 찍힐 유형을 무릅쓰고 너무너무 신기하니까. 근데 그런 거 연구하면 보통 대학에서 견디지 못해요. 그런데 그 사이비 과학자 낙인 찍힐 위험을 무릅쓰고 히말라야 운구 중인 티베트 공동체의 암자에서 뚱모 수행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는 수저자들이 1도밖에 안 되는 기온에서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개의 목표를 말리는 필름에 담게 되는데 이 요가 수행자들의 몸은 얼어붙기는커녕 아주 뜨거웠습니다. 허버트 벤슨은 알렉산드르 데이비드 닐의 책에 감명을 받아서 연구를 했는데 거기에 이런 말, 재밌는 말이에요. If you are anxious, you can learn. 네가 여러 가지 여기서 anxious이란 말은 번민이겠죠. 번민이 있으면 넌 배울 수 없다. It's like dropping seeds on concrete. 콘크리트에 떨어진 씨와 같다. With a quiet mind. 그러니까 명상을 통해서 고요해진 마음이라면 people take things in.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받아들일 것이다. 이 사람이 허버트 벤슨이 윌리엄 프록터라는 사람과 과학명상법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36페이지와 46페이지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마음은 몸 밖의 물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티베트 불교도들은 명상 중에 열을 발생시켜 눈을 녹인다고 알려져 있다. 그래서 알렉산더 데이비드 닐의 티베트 그 신비한 마술이라는 또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걸 과학적으로 입증을 합니다. 그래서 뚱모 수행자의 체온을 측정하거든요. 여기에 나온 스님들은 아마 도가 높은 스님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보다시피 손가락은 뚱모 수행하기 전보다 13도가 올랐고 발가락은 7도가 상승했고 단저 부위는 3.4도가 올랐고 가슴 부위도 3도가 올랐어요. 명상 중에서 몸 부위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체온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과학적으로.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신기하기 짝이 없는 일은 우리의 현대적 의학 지식에는 위배되지만 이 사람이 자신이 의사니까 위배되지만 많은 티베트식 치료법들이 실제로 효과를 거둔다는 사실이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깨라 그래 산다는 책의 73페이지에 과거에는 정상체험과 같은 여기 정상체험과 같은 것은 뭐냐면 고도의 명상 속에서 체험하는 어떤 신비체험과 같은 걸 말하는 건데 그런 복잡한 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은 브레이크 아웃과 관련이 있는 과학적 연구에 힘입어 정상체험의 신비를 밝힐 수 있는 과학의 시대로 가고 있는 중이다. 그 다음에 마음은 우리 뇌가 매 시간 몇 초 작용하는 많은 기능들을 요모조모로 따져보고 통제하고 조절하여 하나의 통일성을 기하려 하는 의식을 가리키는 묘한 실체다. 그렇지만 우리는 마음이란 뇌의 기능을 초월하는 힘을 가진 그 어떤 곳으로 결론 지을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이 최소한도의 뇌의 생화학적, 생리적 작용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데 다소의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자기 연구를 바탕으로 또 티베트 승려들의 그 수행을 바탕으로 보니까 두뇌가 현상에 의해서 마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물질에 영향을 미치는 걸 볼 때는 꼭 두뇌에 있고 마음이라고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는 물질에서 정신작용이 일어나는 것에 동의하지만 일반적으로 반대로 물질에 의식이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과학적으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심리학자 릭 헨슨과 신경과학자 리차드 맨디우스도 그들의 공저 붓다 브레일에서 비슷한 말을 합니다. 이 사람도 이런 말을 합니다. 필자들은 마음과 의식, 깨달음의 길에 초월적인 무엇이 개입되기 때문에 믿는다. 이를 신이나 영혼, 불성 또는 그 어떤 이름으로 불러도 상관없다. 어떤 방법으로든 과학적으로 이를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하나의 가능성으로 존중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과학자인으로서 과학으로서 아직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뭐가 있다고 우리는 믿는다. 그러니까 초월적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 측면에서의 마음은 모든 면에서 반드시 뇌의 물질적 과정에 기여하고 있다. 행력 있을지도 모를 초월적인 요소를 배제한다면 뇌는 마음의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충분 조건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 생각에는 일상적인 우리의 행동을 볼 때는 분명히 우리의 마음과 두뇌는 일치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은 두뇌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초월적 영역이 있다고 자기들은 이런 티베트 승려들의 수행법을 통해서 연구해보는 거야.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뇌에 있고 마음이 아니라면 신경과학자들의 견해에만 구애받지 않고 임사체험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마음을 열린 마음을 갖고 그들의 말을 좀 더 들어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꼭 어떤 도금에 빠지지 말고 한번 열려서 열린 마음으로 들어보다가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사람들의 말이 틀렸구나 하고 할 수 있자 하더라도 처음부터 다 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과학적 연구 결과가 물론 중요하지만 과학자가 임사체험을 했다면 그 경험도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빅터 프랑클이나 엘리자베스 퀴블러-로스를 비롯하여 많은 과학자들이 자신이 임사체험을 경험했다고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의 말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여기서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강의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이 강의에 설명했던 심구의 삼업이 어떻게 따라다니는 것과 연결시켜서 설명드리고 싶은 사람이 칼융인데 칼융의 한 말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칼융은 1944년 골조를 입고 심장마비가 왔을 때 임사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 한 말이 있어요. 그것은 마치 내가 지금껏 경험하거나 했던 모든 것, 나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모든 것들을 내가 지니고 다닌 것과 같았다. 그러니까 과거의 모든 걸 끌고 다닌다는 것이요.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것은 나와 함께 있었고 내가 그것이다. 말하자면 나는 그 모든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는 내 역사로 구성되었다고 확실하게 느꼈다. 이것이야말로 나다. 나는 이러한 모든 것이 집합체다. 이것은 불교의 무아윤회에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말로서 이 강에서 소개한 부처님의 말씀과 이 칼융의 말을 종합해서 앞으로 무아윤회를 말할 때 다시 한번 검토할 겁니다. 이 책은 어디에 있냐면은 메모리 드림 리프렉션이라는 칼융이 쓴 책이니까 기억과 꿈과 반성, 회상 이렇게 뜨겠죠. 그 책의 291페이지에 나와 있는 책이니까 여러분이 참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같은 책에서 칼융은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합리주의와 독단주의는 우리 시대의 질병이다. 그것들은 해답을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꾸미고 있지만 사실 많은 것이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것들은 지금 우리 시야가 좁은 탓에 불가능하다고 제외된 것인지도 모른다. 우리 시간 및 공간 개념은 근사치의 타당성밖에 지니지 못하는 것이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그 책 메모리 드림스 리프렉션에 나오는 칼융의 말인데 칼융의 말을 생각해 보면은 상당히 그 의미심장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칼융과 같은 사람이 체험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한 이상 그 말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우물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못 찾더라도
바다를 찾아 나설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이런 뜻에서 일단 사후세계를 인정하고 인사체험단이 말하는 사후세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들여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